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인물로 본 공주 역사 이야기. 공주 시장님께서 지으신 책이죠. 개정 증보판입니다. 작년 2019년 9월 24일에 사인도 해서 받았고요. 시장님께서 사인도 해주셨고요. 시장님께서는 김정섭 시장님께서는 1965년 충남 공주 우성에서 태어나 우성초, 우성중, 공주고를 마치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고려대 총학생회 집행부로서 6월 민주항쟁 운동을 주도하고 이듬해 민주화운동, 인사 100여 명과 함께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연수원에서 일했다. 제13대 14대 국회에서 6년간 김원기 의원을 보좌하고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1998년부터는 집권당 사무처에서 총무 기획 정책 전략 부분에서 일했다. 지으신 책으로는 한 권 백제, 삶이 있는 이야기 충남, 2018년 7월부터 시장이 되셔서 일하고 계시고요. 함께 지은 책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물로 본 공주 역사 이야기. 나의 우리 역사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 2016년 11월 책을 낸 이유, 내 역사,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씀과 함께 많은 분들로부터 책 잘 봤다는 치사를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책이었다는 뜻과 알기 쉽게 썼다는 말씀이 섞인 듯 합니다. 그래도 내 할 일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 저도 수많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쓴 것이니만큼 이 책이 진정한 주인은 이 책으로 도움을 얻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책을 펴낸 지 어느덧 3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럭저럭 5세를 찍으면서 오류를 조금씩 바로잡아 왔습니다. 가끔 책을 넘겨볼 때면 다시 써야지, 부족한 부분 더 채워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작은 꿈도 못 꾸고 개정 증보판의 이름으로 다시 펴냅니다. 이번에 정분, 송상기, 약효, 손보기 선생을 포함해 공주 역사를 풍부하게 해준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강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빠뜨리지 말았어야 했던 분들입니다. 다른 항목에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넣었고 제 해석이 올바른 것인가 생각해서 좀 다듬은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중고제 판소리 본향인 공주의 명창들과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계기에 발굴된 공주의 항일 독립운동가 이야기가 더해졌습니다. 전문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역사 유적과 유물은 제 스스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이 책은 우리 공주의 뚜렷한 행적을 남긴 인물들, 그리고 공주시에 얽힌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노력한 산물입니다.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해서 오늘의 공주가 있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자강불식이라는 말처럼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쉬지 않고 힘쓰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삶도 그러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초판 서문에 썼듯이 공주 사람이거나 공주를 잘 알고 싶은 분들이 이 책으로 공주를 제대로 알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 공주를 여행하는 분들께서도 쓸모 있는 책이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기해년 여름에 김정섭 드림. 책을 펴내면서 가슴으로 읽는 공주 사람들의 뿌리 깊은 역사, 유물, 유적보다 사람의 역사가 중요하다. 2015년 7월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연구원에서 근무할 때부터 함께 추진하던 일이어서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유산을 만들고 긴 세월 동안 보존해온 공주의 선조들은 누구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살다 간 역사, 이루고자 했던 것의 일부만 유물, 유적으로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책 한 권으로 공주 고유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책을 내는 이유입니다. 공주에 와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이 책은 공주의 역사 인물 29꼭지, 공주를 바꾼 사건과 인물 11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꼭지에는 공주와 연관된 역사상 인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합니다. 아마 200여 명이 넘을 것입니다. 이 책에 수록한 인물을 선정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주의 두드러진 역사적 행적을 남긴 인물로 하되, 첫 번째는 공주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백제 성왕, 정진대사, 이존호, 김종서, 영규대사, 만경노씨 삼형제, 김인겸, 정규한, 김옥균, 이상범, 김기창, 박동진 선생 등입니다. 태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도 있고 평생 공주에서 산 인물들도 있지만 이른바 연고가 확실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공주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공주에 들어와 정착한 인물들입니다. 이명덕, 이세장, 서기, 황신, 허임, 유충걸, 이유태, 오시수 선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공주에 처음 들어와 후손들이 정착하는 계기를 만든 이평조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공주의 역사를 한층 풍부하게 해줬다고 하겠습니다. 이들과 좀 다른 인물은 우리암과 유관순입니다. 공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년을 살다 이 땅에 묻힌 것도 아니지만 공주의 특별한 행적을 남긴 분들입니다. 공주를 바꾼 사건과 인물들 11꼭지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즉 고려 현종과 김원창, 조선인조, 역대 관찰사 등도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행정구역이 달라짐으로써 연고가 인접시군으로 옮겨진 인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 당대의 기준으로 하면 공주가 틀림없고 여러 계기의 공주에서 땅을 떼어줘 오늘날 주소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공주 사람들이 그분들을 기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 공주의 역사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시줄 날줄로 엮어 역사 인물로 공주 역사를 그려보니 그 이름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공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의 고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공주가 어느 고장보다 도전과 혁신, 창조의 역사를 엮어왔음을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주에 와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벚꽃 창신, 옛일을 통해 미래를 꿈꾸기 위하여.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으려면 아전 인수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시대상 속에서 그리고 전국적 관점에서 조명해야 합니다. 자랑스럽고 빛나는 역사와 함께 어둡고 아픈 역사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벚꽃 창신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역사책에 가까운 이야기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에 바탕을 둔 이야기책을 만들려고 200편에 가까운 글과 단행본을 참고하고 직접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옛 어른들의 자취를 살폈습니다. 그동안 공주의 역사와 인물에 대해 이렇게 놓은 연구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맨 뒤에 참고자료 목록을 붙여놓았습니다. 선하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주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리라. 저는 모든 공주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많은 영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주를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분들께서도 좋은 참고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즉 위진해, 애즉 위진간, 간즉 축지 입이 도축야. 조선시대 유한준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이것을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책을 펴내는 제 심정이 꼭 그렇습니다. 공주를 사랑하면 이 책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알게 되면 공주가 달리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역사 인물을 포괄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듣고 고쳐 쓰겠습니다. 책을 내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성함을 일일이 거명하지 않는 것은 이 책에 대해 전적으로 필자가 책임지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다만 귀중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국립공주박물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공주문화원,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한국사진작가협회 공주지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책에는 고향 공주를 사랑하는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2년에 걸쳐 책을 쓰면서 어떤 때는 눈물 짓고 어떤 때는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공주 옛 어른들의 죽빛 소리가 저를 밀어갑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웅진백제 정도로부터 1541년, 충청 가명의 공주 개영으로부터 413년 되는 2016년 병신년 가을에 김정섭 삼가 올림. 책은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참고 자료 찾아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1장 백제 무령왕. 백제를 다시 강국으로 만들다. 웅진에서 한숨 돌리다. 서기 475년 9월 백제는 거의 멸망지경에 이르렀다. 3만 병력을 이끈 고구려 장수왕에게 한성의 풍납토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은 몽촌 토성에서 붙잡혀 아차산에서 죽임을 당했다. 왕족 귀족을 포함해 8천여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계로왕이 고구려의 승려 도림에게 속아 국고를 탕진하고 고구려의 남침을 자초한 것이다. 계로왕의 동생인 상좌평 문주가 뒤늦게 남쪽으로부터 구원병과 함께 도착했으나 도성은 이미 초토화된 뒤였다. 문주는 피눈물을 흘리며 왕위에 올랐다. 그해 10월 문주왕은 결국 남쪽으로 130km 이상 떨어진 금강유역 웅진으로 천도해야 했다. 그런데 왜 하필 웅진이었을까? 우선 웅진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천혜의 요충지였다. 특히 자연해자의 역할을 하는 금강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 둘째, 당시 백제의 영토였던 충청 전라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면서 강역을 넓힐 수 있는 지리적 중심지에 있었다. 셋째, 금강 백길이 서해로 이어져 중국, 외국과 교역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었다. 넷째, 공주 수천리 고분군 유적에서 보듯이 웅진 일대를 지배하던 토착 세력과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통치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다. 한성의 구원군으로 올라갔던 웅진 세력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왕조의 웅진천도를 이끌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고만하루의 전설은 무슨 뜻일까? 고만은 곰의 옛말이고 고만하루를 한자로 옮기면 웅진이다. 고만하루는 백제가 천도할 때의 교통로, 즉 우성 신흥리에서 웅진동 용당리로 건너온 것이기도 하고 공주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고만하루는 곰강으로도 불렸는데 금강의 이름도 비단 금자를 써서 비단폭이 펼쳐진 것처럼 아름다운 강이라는 뜻이 담겨 있으나 말의 뿌리는 곰강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본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곰과 나무꾼의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박종익의 한국구전 철화집 1에 공주말로 대략 아래와 같이 채록되어 있다. 고만하루 건너 높은 산이 연미산이거든. 재미 연자, 제비 연자, 꼬리 밑자. 제비 꼬리같이 생겼다고 해서 연미산이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나무가 막 이렇게 우거지고 그래서 지금하고는 인저 틀리지. 근데 거기서 암곰이 살았어. 곰암놈이. 옛날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떼야 하니께 나무꾼이 글로 나무를 하러 갔는디 그 암곰한테 붙들린겨. 나무꾼이 그 곰이 무서워서 대항도 못해. 곰이 막 핥히고 곰은 다른 거 없어. 막 혓바닥으로도 핥으면 막 살이 묻어 나오고 그래. 그래 잡혀가지고 곰굴로 들어갔지. 그 문을 보니까 큰 돌로다가 이렇게 문을 해 닫았어. 그러고서 그놈 기운이 세니까 떠다 밀고 나가고 열고 들어가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살았는데 그러니 뭐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곰하고 둘이 사는겨. 그러다 인저 1년이 살았던지 1년을 살았던지 얼마를 살았던지 하니께 인저 곰이 새끼를 맺지. 근데 새끼를 낳았는디 새끼를 낳고 두 번째 낳고 그랬는데 그 전이는 어디를 가려면은 그 문을 꽉 닫아놓고 어디를 갔는디 닫아놔도 열덜 못하니께 바깥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인저 말하자면 남편이지. 새끼를 두 배나 낳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놨어. 그럼 바람 쐬고 나서 바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인저 날이 가물면은 그냥 건널 수 있거든. 근데 물이 건널만 한디 곰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암곰이 사냥 나갔다 와보니까 남자가 도망갔단 말이여. 그러고 보니까 고만하루 강을 건넜어. 발세. 그러니까 인저 그 암곰이 그 새끼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새끼들을 두고서 어디를 가느냐고 오라고. 그래도 막 도망갔지 뭐. 그러니까 막곰이 새끼들을 다 강물에다 빠쳐 죽었다는겨. 그래서 인저 그 나루 이름이 웅진나루요. 연미사는 금강 맞은편으로 고만나루를 감싸고 있는 높이 258m의 영산이다. 동쪽에서부터 도도하게 흘러와 남서쪽으로 크게 굽이치는 금강과 수많은 사연을 담은 울창한 솔밭은 2006년 고만나루를 명승으로 지정되게 했다. 고만나루에서는 처녀로 변신해 사람의 자식을 낳은 곰의 한을 달래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16일 유교식 수신제를 지내고 있다. 이곳의 웅진단은 조선시대까지 국가의 제사를 지냈던 유적이다. 웅진에 속속 도착하는 왕족들. 웅진으로 청도하면서 외국에 파견되어 있던 백제인들로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다. 무령왕의 아버지 곤지는 477년에 무령왕의 배다른 동생 모대도 479년에 귀국했다. 무령왕도 아마 이때와 같이 돌아왔거나 뒤를 이어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송서에 따르면 곤지는 458년 정로장군 좌연왕에 책봉되었다고 한다. 좌연왕은 유목국가에서 군사령관의 지위다. 그가 외국에 파견된 461년 무렵 백제는 고구려와 군사적으로 맞대결하면서 외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였다. 곤지를 지칭하는 군군이라는 호칭도 그가 군사권을 쥔 인물이었다는 증거로 보인다. 만약 백제가 완전히 멸망했다면 외국에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 왕족들은 다시 한편으로 백제를 재건할 소중한 인적 자원들이었다. 일찍이 외국과 밀접하게 교류해온 덕분에 백제는 핵심 왕족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왕보다 더 셌던 귀족들. 웅진은 천혜의 방어지여서 약화된 국력을 추스리기에 적당했다. 하지만 웅진백제 초기에는 살벌한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곤지는 귀국하자마자 내신좌평의 중책을 맡아 국정을 담당했지만 얼마 안 되어 병관좌평 해구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문주왕마저 재위 3년을 못 넘기고 해구에서 피살되었고 해구는 삼군왕을 왕위에 올렸다. 478년 해구가 대두성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유력한 귀족 세력이었던 덕솔진로가 이를 평정했다. 이듬해에는 삼군왕마저 재위 3년 만에 피살되었고 외국에서 호위 군사를 수백 명 대동하고 귀국한 모대가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웅진에서 세 번째로 왕이 된 동성왕이다. 한성파, 웅진파, 귀국파 등 백제의 지배층은 웅진백제의 미래를 좌우할 권력을 둘러싸고 피튀기는 쟁패전을 벌였다. 하지만 결국 곤지의 아들 동성왕과 무령왕이 잇따라 왕위에 올라 안정적으로 통치함으로써 곤지의 후손들이 사비시대까지 왕통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동성왕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동성왕은 외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 아버지 곤지가 461년 계로왕의 명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십수년간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는 부친 곤지와 문주왕이 피살되는 와중에 귀국해서 왕이 되었다. 정변을 일으킨 좌평진로가 그를 왕으로 옹립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곤지를 죽인 이가 해구인지 진로인지도 불분명하다. 역사는 승자가 쓰기 때문에 진실과 다르게 기록될 수 있다.
왕족들이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 삼근왕이 피살되고 외국에서 돌아온 모대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소설보다도 극적이고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다. 흔들리는 왕권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동성왕의 최우선 과제였다. 삼국사기에서 동성왕은 담력이 뛰어나고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다라고 한 데서 그에게 힘을 바탕으로 한 지도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버지가 먼저 귀국해 뇌신좌평 등으로 일하다가 477년 비정상적으로 생을 마쳤는데도 그는 왕위에 올랐다. 이 또한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가 다져놓은 세력 기반이 든든했기에 동성왕이 그것을 바탕으로 왕권을 차지한 것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동성왕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금강유역의 세력을 권력 중심부에 등용해 한성파와 힘의 균형을 맞췄다. 외적으로는 신라 이찬 비지의 딸을 후비로 맞아들여 일종의 결혼 동맹을 맺었다. 그로써 신라와 공동 전선을 형성해 고구려의 남하를 막아내는 한편 금강 이남 영토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나갔다. 삼국사기에는 동성왕 6년 백제가 중국의 남제의 내속을 요청해 허락받았다는 대목이 있다. 한성이 함락된 이후 단절되었던 중국과의 교류를 비로소 복원한 것이다. 웅진을 왕도답게 가꾼 왕. 당시의 백제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서해 북방해로를 이용해야 했다. 해안선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고구려가 막아서자 동성왕은 과감하게 서해에 직항로를 개척했다. 송, 제, 양, 진 등 남조와 활발히 교통하기 위해서였다. 숙적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제의 태조로부터 표기 대장군으로 책봉된 즈음이었다. 선진 강국이었던 중국과 탄탄하게 연계하는 것은 국가 존립과 발전의 기본 조건이었다. 웅진백제는 동성왕이 23년간 통치하면서 확연히 안정되었다. 그는 궁시를 수축하고 왕성 안에 임류각을 신축했으며 제민천에 웅진교를 가설했다. 임류각을 축조한 때는 동성왕 22년이었는데 삼국사기에 5장 높이의 큰 누각을 짓고 그 주변에 연못을 만들고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고 전한다. 이때 백제의 왕성은 고마성이라고 또 불린 웅진성이다. 해발 110m의 공산 산줄기를 따라 성을 쌓아 둘레가 2660m에 이른다. 이후에는 웅천성, 공산성, 공주산성, 쌍수산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동성왕 치세에 웅진을 완연한 왕도로 가꾸었기에 이후 시대에도 공산성을 요충지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었다. 동성왕은 외국과 관계도 새롭게 했다. 외병의 호위를 받으며 귀국해 왕위에 올랐지만 양국 관계를 소원해졌다. 동성왕 제위 말기에 이르러서는 국교 단절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당시 외국은 국력이 약화된 백제의 재건을 지원하면서도 백제보다 우위에 서려고 했다. 특히 그들은 중국 남조로부터 독자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다. 외국은 이러한 구상 아래 백제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고자 했지만 동성왕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듯 싶다. 믿었던 측근에게 살해되다. 웅진 백제의 초기에 혼란을 극복한 동성왕은 왕권을 확립하고 과단성 있게 통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기 뜻을 거스르는 측근들을 가차없이 숙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위 23년 동성왕은 오랜 측근인 위사좌평 백가로 하여금 임천 지역에 가림성을 쌓아 지키게 했다. 가림성은 지금의 부여 성흥산성으로 서해로부터 금강수로를 거쳐 내륙으로 들어오는 요지에 있다. 한데 중앙정계와 멀어지는 것을 꺼린 백가의 병을 핑계로 부임하지 않으려 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산 채 결국 임지로 나갔다. 그해 11월 왕이 사비성 서쪽 별판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큰 눈에 길이 막혀 마포천에 묵었는데 가림성 성주 백가가 이때를 틈타 자객을 보내 왕을 시해했다. 일본 서기에는 백성을 포악하게 다루는 무도한 말다왕을 나라 사람들이 제거하고 무령왕을 세웠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도 동성왕이 말년에 간언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고구려도
고구려로 도망한 자가 2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적혀 있다. 그의 통치에 문제가 있었음을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다. 동성왕의 비정상적인 죽음과 뒤이른 무령왕의 죽이는 하나의 정변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어찌되었든 동성왕은 23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왕권을 튼튼히 함으로써 무령왕에게 도약의 시대를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동성왕이 비명에 죽자 뒤이어 무령왕이 즉위했다. 무령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 반란군 백가를 응징했다. 성을 열고 항복한 백가의 목을 쳐서 백강에 던져버렸다. 무령왕은 일발필살의 카리스마를 보여줌으로써 흔들리는 민심을 진정시켰다. 변란을 수습한 이후에는 선대 동성왕과 반대로 덕망 있는 군주의 모습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외국 가는 길에 태어난 섬임금. 501년 무령왕은 40살이라는 상당히 늦은 나이에 즉위했다. 그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무령왕릉 지석에 따르면 그는 523년 5월 7일 62세로 별세했다. 따라서 태어난 해는 461년임을 유추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무령왕의 생전 이름은 사마 또는 융이고 동성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일본 서기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다. 참고로 삼국사기는 1145년, 삼국유사는 1281년에 편찬되었고 일본 서기는 720년에 편찬되었다. 461년 가수리군은 동생 군군을 외국에 파견하는데 곤지는 임신 중인 왕의 부인을 동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허락받았다. 출산하게 되면 부인과 아이를 바로 귀국시킨다는 조건이었다. 일행이 배를 타고 외국으로 가던 중 츠쿠시의 섬 가쿠라세마에서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세마키시로 불렀다. 무령왕의 이름이 사마는 시마와 같이 섬이라는 뜻이다. 곤지는 섬 임금을 귀국시켰고 이 아이가 자라서 무령왕이 되었다. 이것이 일본서기에 기록된 무령왕 탄생 이야기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왕이 임신한 부인을 자신의 동생과 동행하게 했다? 그것도 외국 가는 험난한 뱃길에? 무령왕의 아버지는 게르왕인가 곤지인가 여러 가지 해석과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역사서는 편찬하는 이의 시각과 의도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일본 서기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일본 서기는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는 일을 기록하거나 같은 사건이라도 더 자세하게 기록한 대목이 많아서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과 혼란을 준다. 특히 무령왕릉 지석에서 무령왕 이름이 사마인 것과 461년에 태어난 것이 일본 서기와 부합하는 것을 밝혀지면서 일본 서기도 우리 고대사의 퍼즐을 맞추는데 참고자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령왕 탄생 관련된 기록은 백제의 멸망과 함께 외국으로 망명한 백제인들이 남긴 기록의 하나로 보는 이들도 있다. 규슈 북서부의 작은 섬 가카라시마에서는 무령왕이 탄생했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오비야 동굴과 태아의 몸을 씻긴 우물을 신성시하며 보존하고 있다. 해마다 6월 초에 주민들이 무령왕 탄생 축제를 벌인다. 세력 간 화합을 우선. 삼국사기에서는 무령왕을 동성왕의 둘째 아들로 기록했지만 일본 서기에서는 곤지의 아들로 기록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무령왕을 곤지의 아들이자 동성왕의 배다른 형으로 보는 설이 우세하다. 어찌되었든 무령왕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동성왕보다 뒤졌지만 돈독한 친족관계였던 것은 확실하다. 한성에서 백제의 왕족들이 고구려군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475년에 사마는 15살이었다. 그리고 마침 아버지 곤지와 함께 외국에 가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곤지는 10수년간 외국에서 머물며 양국 외교 관계를 도맡고 백제계 도외인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곤지가 외국에 건너갈 때는 한성에서 갔으나 돌아온 곳은 웅진이었다.
외의 지원군을 거느리고 귀국해 수석장관인 내신좌평을 맡아서 국정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귀국 3년째 회구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했으나 그가 닦아놓은 정치 기반은 자손들에게 이어졌다. 정변을 진압한 무령왕의 최대 과제는 귀족 세력의 통솔과 흐트러진 사회의 통합, 국력의 신장이었다. 웅진천도 이래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의 모두 권력 찬탈을 노리는 귀족들의 반란으로 살해되었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무령왕은 구귀족과 신귀족 등 다양한 세력 관계 조정과 화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힘을 기울였다. 너그럽고 인자한 임금. 무령왕은 소수 귀족의 정치 독점을 개혁하고 시스템화하기 위해 좌평제를 정비하고 22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했다. 귀족 세력과 어떻게 공존, 상생했느냐가 정권 안정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통치 규율을 새롭게 정비한 것이다. 또한 지방을 22개 담로로 나누고 자제, 종족을 파견해서 효율적으로 다스리고자 했다. 무령왕은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민심을 다독이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전임 동성왕 후반기에는 살림이 어렵게 되고 고구려나 신라로 넘어간 백성이 적지 않았다. 무령왕은 506년의 봄, 기근에 굶주린 백성을 위해 식량 창고를 열었다. 일하지 않은 자들을 모아 농사를 짓게 하고 물난리에 대비해 제방을 높고 튼튼하게 쌓아 농업 생산력을 높였다. 삼국사기의 무령왕은 키가 8척이요 미목이 그림 같았으며 너그럽고 인자의 백성들이 잘 따랐다라고 했다. 선정을 펼쳐 민심을 얻었다는 말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무령왕 때는 물론 후임 성왕이 사비로 천도한 538년까지 웅진에서는 반란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외교에서도 선수였던 무령왕. 무령왕의 대외 정책은 어떠했을까? 그는 즉위하자마자 고구려를 공격해 한때 한강 유역까지 진출했다. 521년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을 때 이것을 자신있게 피력했다. 한성이 초토화되고 한강에서 금강까지 쫓겨 내려오던 때를 생각하면 큰 발전이었다. 백제는 또한 섬진강 유역을 확보해 외로 직접 가는 항구를 갖게 되었다. 백제와 동맹을 맺는 신라는 무령왕이 고구려와 싸워 여러 차례 승리하자 백제 곁으로 더욱 다가왔다. 당시 신라는 동해에 면한 지리적 약점과 외교 역량의 미성숙으로 백제를 통해야만 중국과 소통할 수 있었다. 백제의 사신을 따라가 양나라와 대화하는 수준이었다. 무령왕은 외국과 관계도 적극적으로 복원했다. 513년 양나라에서 온 오경 박사 단양이를 외에 파견하고 3년 후에는 고함으로 교체해 보냈다. 중국에서 받아들인 선진 문물을 외국과 공유한 것이다. 이에 외는 백제의 가야 진출 작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백제의 대외 정책 전반을 충실히 따랐다.